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4월 금통위 한국은행 변화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금일 2분기 첫 번째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있었습니다. 자, 3월 달에는 이제 금융안정회의만 있었죠. 그래서 2달 만에 열린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는 동결이 됐습니다. 누구나 다 예상을 했죠. 금통위 위원 7명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당연히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리 정책을 변화시키는 요건 중 충족된 것이 없거든요. 경제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지수 목표치 중에서 하나도 충족된 것이 없고 그냥 이게 달성될 거란 전망만 무수한 상황이었죠. 자, 먼저 2월 금통위 대비 바뀐 경제 전망부터 보겠습니다. 자, 2월 금통위에서는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 잡았었거든요. 내년에는 2.5%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봤는데, 올해 경제율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됐습니다. 3% 중반까지 가능할 것 같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 같다는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대신 내년 전망치는 수정하지 않았어요. 자, 2월 금통위 대비 바뀐 물가 전망도 살펴보겠습니다. 2월 전에 작년 12월 금통위에서는요,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 내년엔 1.5% 달성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2월에서 바뀌었습니다. 2021년에 1.3%, 2022년에 1.4% 달성할 것으로 수정을 했고요. 이번 금통위에서는요, 당분간 2%대 초반이 나올 것으로 봤고, 연말에 다소 낮아지는 것으로, 그리고 2022년에는 1.4% 기존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장에서 궁금해하는 것이 생긴 거예요. 야, 이제 좋아지는 건 알겠다. 저물가도 탈피하고 성장률도 높게 나타나네. 그럼 어떤 조건이 되면은 기준금리를 올리냐? 그것을 물어보고 싶었겠죠. 그래서 기자간담회에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한국은행도 패드처럼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할 수 있냐? 한마디로 특정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도달하면 금리가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한국은행에서 뭐 지표, 목표를 좀 알려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주환 은행 총재가 지표 한두 개로 결정하지 않고 성장, 물가, 금융안정, 코로나19를 종합해서 결정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성장률과 물가 목표 달성해도 금리 안 올리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주환 총재는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냐면은 회복세가 안착되었다고 확신할 때 올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한 겁니다. 안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을 뚫고 성장세와 물가의 안정적 수치가 지속된다고 확신했을 때 금리를 올리겠다고 언급을 한 겁니다. 자, 과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금리 인상 시기의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 1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를 달성하게 돼요. 자, 그리고 2017년 1분기에 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를 달성하게 됩니다. 야, 그럼 목표치를 다 갖춰졌지만 기준금리를 바로 인상을 안 했어요. 1분기에 물가 상승률과 성장률이 목표치에 달성했지만 금리 인상을 안 하고요. 3분기 돼서야 성장률과 물가 모두 가게 나오니까 금리 인상을 단행했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금리 인상했던 건 11월 달이에요. 자, 1월 달부터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GDP 성장률이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회복 신호가 뚜렷했지만 거의 1년 가까이 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표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 게 2분기 경제 성장률이 3%에서 미달을 했고요. 자, 그리고 물가 상승률 역시도요, 2%에서 미달한 시기가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착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적어도 2분기 정도는 성장세와 물가 상승률이 고루고루 안정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전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리 인상하기 위한 조건을 보시면은요, 지금 4월이 시작됐잖아요. 4월부터 9월까지 GDP 성장률과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모두 목표치를 넘는 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조건이 달성되면은 10월이나 11월 중에 금리 인상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데 여기 좀 변수가 있어요. 자, 오늘 금통위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금융 불균형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주환은행 총재는 오늘 금통위에서 금융 불균형을 우려하는 금융통화위원들이 많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4월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되면 시장에서 매파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자, 금통위 하루 전에 발표된 3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문제가 된 겁니다. 왜냐? 8%대 증가세가 나왔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1분기 때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년 동월 대비 8%대 증가네. 이게 GDP 성장률을 한참 뛰어넘는 위험한 대출 증가세다. 한마디로 저금리의 부작용이라고 본 겁니다. 자, 과거 2017년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연하게 꺾이는 상황에서 자, 그 당시에는 이주환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가계부채가 확대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신호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3분기까지 금리 인상 조건 충족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GDP 성장률 목표는 높은 확률을 달성할 것 같아요. 문제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입니다. 자, 왜냐면은 이주환은행 총재는요, 오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당분간 2%는 등락하는데 여기서 하반기로 갈수록 다소 낮아질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발표됐던 LG경제연구원에서도 올해 한국 성장률은 4% 달성을 하는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6%, 내년에는 1.3%로 저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3분기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이 동반해서 나와줘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나가리 되는 게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싹 트거든요. 그래서 3분기 물가 상승률이 관건이 된 겁니다. 자, 많은 기관들은 올해 3분기에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거라 전망을 했어요. 2분기 때 잠깐 튀는데 3분기 때 낮아질 거다. 왜? 2분기 때 잠깐 튀는 것은 일시적인 보복 소비 때문에 일어난 거고 원자재 가격 상승의 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의 기저 효과가 없어지면 낮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용 부진과 서비스 회복이 지연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오기 어렵다고 본 거죠. 게다가 한국은행에서는 지금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식품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이 신선식품 가격이요 하반기 들어가면서 안정세에 찾아가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소 낮아질 거라고 본 거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물가 상승률은요 국제 원자재 가격에 밀접한 영향을 받아요. 자, 이 원자재 가격은 각국 부양책과 중국 건설 경기에서 좌우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초대형 인프라 부양책 발표됐죠. 중국 부동산 경기가 너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률이 좀 멈춰졌지만 그렇다고 그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게다가 지금 올해 유가를 보잖아요. 휘발유 가격을 보잖아요. 자, 작년 이맘때 1200원대 1300원대였는데 지금 1500원대입니다. 자, 게다가 지금 글로벌 원유 수요가 늘어나면서 유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분위기예요. 그럼 올해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 4분기마저도 작년 저유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요. 이게 유가, 휘발유 가격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공공서비스 요금까지 같이 올라가거든요. 원래 올해 2분기 때 전기요금 올렸어야 되는데 못 올리고 3분기로 미뤄졌습니다. 자, 그럼 전기요금을 비롯한 각각 교통요금까지 동시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게다가 하반기부터 소비가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백신 수급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필수 접종 대상자들도 지금 굉장히 계획대로 맞추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비관적인 전망이 많아지고 있는데 일단은 2분기에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백신 접종이 상당히 진전을 이루어질 것 같고요. 하반기부터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이제 많은 국가들이 백신 접종을 크게 늘릴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은 수요는 워낙 많고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데 이 공급 규모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작년 1분기 때 마스크 대란 생각해 보시면 간단하실 거예요. 자, 하반기에는 백신 접종에 따른 소비 증가도 전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반기 내년을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소비가 회복되면 급격한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지금 원자재 가격 급등하니까 일부 공산품에서 가격을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냐 안 이어지냐? 안 이어지고 있어요. 왜냐? 코로나19 상황의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소비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건데 이게 백신 효과로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서비스 요금의 큰 폭의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은요, 이 일부 공산품 가격 인상과 원자재 가격 인상만 반영을 한 것이고요. 앞으로 소비가 회복되면 이 서비스 요금 인상에 따른 이제 물가 급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반면 작년 소비는 어땠나요?
소비가 위축된 저물가 상황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작년 상반기에 9월 제외하고는 대부분 1% 미만의 저물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2020년 저물가의 기저효과는요, 올해 하반기에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지속적인 물가 상승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플레는요, 한 번 쳐넣으면 대단히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디플레 공포 하니까 인플레는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시겠지만 인플레 잡기 정말로 어려워요. 자, 과거 대한민국 2011년과 2018년 물가 급등을 잡은 것은요, 통화정책이 아니었어요. 그때 지속적으로 물가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잡고요. 결국에는 블랙스완에 따른 전 세계 경제 침체가 겨우 잡은 겁니다. 2011년 물가 급등은 유럽 재정위기가 잡았고요. 2018년 물가 급등은 미중 무역전쟁이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온 인플레이션은요, 이런 대규모의 위기가 닥치지 않는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4월 금통위 내용, 언론의 보도 내용만 그대로 믿지 마시고요. 다음 달부터 변화될 환경과 그리고 향후 부동산 시장의 영향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